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과 의료 공백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과연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단이 되고 있는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계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이제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000명 넘었다가 밑에 내려와도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현재 상황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신규 확진 숫자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에 제일 많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랑 이틀 전 같은 경우는 연휴죠. 주말의 효과 때문에 조금 떨어졌는데 네네. 그래프를 잘 보시면 오늘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은 경증 환자뿐 아니라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중증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못지않게 의료 체계가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방역 당국이 나름대로는 3주 동안 이제 선별 검사도 임시 선별 진료소도 가동하면서 하는데, 사실 선별 진료소가 임시로 가동이 더 된다는 얘기는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발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결국은 치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별진료소를 이제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검사자가 늘어날 거예요. 사실은 네네. 무료 검사가 원래부터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특히 젊은 층,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확진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확진자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별진료소는 3주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선별진료소 장소를 줄이더라도 지하철이나 이런 몰 같은 데를 정기적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상시 저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겠죠. 확진이 되면 격리를 위해서 생활치료시설을 저는 많이 증설을 해야 되고, 생활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연수원이나 강당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원을 생활치료 입소를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감염력이 끝나면 집으로 가시거나 병원으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증으로 가는 걸 충분히 조금 저희가 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지금 사망자를 이제 가기 전에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병상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90대이신 연세를 90대이신 확진자가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이런 의료 공백이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추가 병상을 좀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당장 내일 갑자기 병상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 한 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지금의 이 시급한 상황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세 노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병동으로 입원을 하셔야 돼요. 그분은 생활치료시설에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면 병동으로 입원을 다 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을 나이와 어떤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생활치료시설에 가실 분은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고령자인 경우는 경증에 관계없이 병동으로 최소한 입원을 하게 되면 조금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지금 조금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중환자 같은 병상은 절대로 한 번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병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공공병원이 이미 더 포화 상태라면 민간병원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은 항상 중환자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병상을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이 아닌 민간이 설립한 종합병원을 좀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대구 사태 때 이 지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런 민간병원 운영자들께서 병원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떤 재정 지원에 대한 확약서라든지 그런 걸 제공을 한다면 그중에는 분명히 의료의 어떤 그런 봉사 정신으로 병원을 지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컨테이너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컨테이너는 겨울에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나 이 병동에 있던 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에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너무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컨테이너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들어서 기존에 있는 뭐 연수원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생활 그런 체육관 같은 경우, 강당,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 이미 난방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를 이용하는 것이 도리어 경제적이고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컨테이너 공간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좀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의료진들이 좀 체크도 원활하게 할 수 맞습니다. 있으면서 네. 온도 유지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오늘 0시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078명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뭐 개선이 되고 있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백신과 치료제일 네. 거예요. 특히 치료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셀트리온에서 뭐 항체 치료제를 네.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치료 목적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임상 이상이 거의 끝나가는 중인데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원하면 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이미 미국에서 릴리하고 리제네론 두 회사에서 응급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이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나서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거든요. 네네. 항체 치료제는 인체에 있는 항체를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연구에 의하면 입원을 하는 경우를 4배 정도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들한테 이 항체 치료제 주사를 해주게 되면 입원 감소율뿐 아니라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많이 예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치료제 플러스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도 우리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명분 정도를 지금 이미 생산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긴급 승인만 된다면 우리가 확진이 되는 분들은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입원율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 역할을 셀트리온의 이 항체 치료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기업이 많은 일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 중에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GC 녹십자에서는 혈장 치료제라는 걸 또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이거를 70대 남성에게 투여를 했더니 완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항체 치료제와 이 혈장 치료제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회복기 환자한테서 혈장을 추출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항체라든지 유효 성분들을 해서 주사를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혈장 치료제가 혈장 되는 치료제. 거고요. 항체 치료제는 예. 그 회복기 환자의 항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체들을 골라냅니다. 그거를 세포 배양을 시켜서 실험실에서 많이 증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한 혈장 치료제는 혈장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한적인 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이 말씀의 항체 치료제는 예. 실험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무한대로 만들 수가 배양이 있는 가능한 약품인 거군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주사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배양을 하고 말고의 유무를 떠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 중에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항체 치료제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두고 싶은데요. 항체 치료제는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골라서 한 네네. 거고 혈장은 그냥 그 혈장에서 있는 유효 성분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를 봐도 항체 치료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을 좀 해주셨던 치료제 말고도 백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이 좀 속도를 좀 더뎌지는 네.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또 백신이 도입되는 것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제 식약처가 따로 별개로 이제 승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영국이 먼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했고요. 미국이 6번째 정도 승인을 했습니다. 네네. 물론 각 나라에서 각각의 이런 이제 식품안전처에서 검토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미국 FDA에서 공인이 승인이 안 된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승인하기는 저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그래도 전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임상 3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부작용 자체의 문제 때문에 아마 승인이 좀 늦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네.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FDA 승인과 관계없이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임상 3상 결과를 봐야지만 우리도 승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도냐 아니면 이 약품 뭐 백신의 신뢰성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중간점을 잘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무작정 빠르게만 한다고 해서 위험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늦어지는 것도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 유효성도 중요하고 안정성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 결과를 우리가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상 3상이 나온 거는 m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 백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마 내년 초가 돼야지 3상이 끝날 수 있고요. 다른 백신들도 임상 3상에 들어가야지 3상이 끝난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다 접종을 시작을 한 거고 미국은 이제 모더나도 이번 달에 이제 승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 이 바이러스 백신치고는 이렇게 유효율이 mRNA 백신처럼 94, 95가 나온 적이 없었고 또 너무 빨리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거죠. 예. 5년이 걸렸던 걸 몇 달 만에 만들어낸 게 이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을 한 거지 그게 안정성이 떨어지게 급히 개발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백신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과 더불어 기술의 개발로 저는 이 개발이 빨리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됐으니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되냐 마냐를 두고 뭐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저희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단계를 좀 격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효과가 좀 없을 거라 보십니까? 전 3단계를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 스키장 어제 나왔는데요. 스키장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우리가 지인들과 같이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서 감염도 많이 되고요. 식당을 이용하죠. 식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이 됩니다. 야외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보면 감염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영화관이나 뭐 스키장이라든지 그다음 백화점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감염이 많이 되고 또 직장 생활 중에도 우리가 접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3단계를 하게 되면 이런 접촉이 줄어들게 되고 또 3단계가 되더라도 알파를 한다는 게 좋은 게 3단계에도 식당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뉴욕 같은 경우는 식당을 아예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포장 배달만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로의 이게 비수도권으로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 예. 꼭 필요한 거 KTX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PCR 검사 음성인 경우에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인데 뭐 3인이나 5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한다든지 조금 더 강도 강화된. 높게 짧게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19 이모저모에 대해서 천은미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인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이 징계위가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강한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2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수위나 방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해임이나 그리고 이제 그 면직으로 갈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정직으로 바꾼다는 거는 전날부터 예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여론의 역풍 그리고 이제 그 제2차 검난 검사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그 재판으로 갔을 때 뭐 판결 이런 걸 이게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직으로 바꿨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정직도 중징계입니다. 네, 이번 그렇죠. 정직도 이제 징계 사유가 전혀 없고 절차도 잘못된 저는 위법한 징계라 봅니다. 징계 사유가요 4가지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사 사찰은 법원의 그 판사들도 전국 법관회에서 안건 채택 안 됐잖아요. 판사 사찰은.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중립도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 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채널A 사건의 수사나 감찰을 방해한 게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한동훈 검사장 기소를 못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수사가 방해됐습니까? 방해됐으면 이게 지금이라도 한동훈 검사를 기소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징계 사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징계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는데 네네. 지금 이게 친법무부 성향의 4명으로만 만장일치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한 절차입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도 없고 절차도 잘못된 위협한 징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정직 3개월 나올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12월 3일에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한 달 좀 낮춰진 건데 네네. 이게 해임이 되면은 여론의 역풍이 분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직 6개월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은 해임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차라리 해임을 시키지 그러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임기는 비판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정직 3개월 선에서 매듭짓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는데 한 달이 깎인 네.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라고 판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빼고 인정된 것을 보면 재판부 문건 문제, 이거 예. 소위 얘기하는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널A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네. 세 번째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네 번째가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이죠. 위반인데, 네. 근데 이 4가지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정직 2개월이 맞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예, 예. 이걸 포함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징계위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까지 더했는데도 정직 2개월밖에 안 나온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서 변호사님께서 좀 이 혐의를 적용한 거에 대한 부당함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인정한 거에 비해서는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경미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결론을 정직 2개월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끼워 거 맞추기 아니냐. 식의. 네, 그렇게 해석이 나올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여러 군데서 소리를 높였는데 맞아요. 이거는 불문에 예, 들어갔죠. 불문이다. 그러니까 예. 불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혐의다라는 거하고 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있는데 또 죄를 묻진 않겠다 이 그러니까 정도거든요. 사유는 인정이 되죠. 예, 이것은 혹시 이제 해당 언론사라든가 이쪽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징계위가 끝나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어디서 해석을 행간을 읽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말하는 국민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국민은 거의 두 조각이 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이제 지지하는 국민, 보수 쪽에. 네네.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진보 쪽의 국민이 있잖아요. 뭐 정한준 교수는 이제 양쪽 다 만족이 안 되겠죠. 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은 왜 중징계 정직하느냐 이런 게 비판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진보 쪽은 해임이라든지 면직시켜야지 2개월 정직이 뭐냐. 뭐 고작 이거냐 뭐 이런 결국에 얘기. 윤석열 찍어내야지 완전히. 그럼 이게 2달 뒤에 또 복귀하고 시끄러울 거 아니냐. 아마 이게 양쪽이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잖아요. 너무 극단에 근데 있죠, 사실. 정한준 교수는
어느 쪽을 염두에 뒀는지 저도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질책은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번 어떤 결론이 만족스럽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뭔가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거를 이미 예견을 하고 좀 뭐 나름대로는 수습을 하려는 발언이었던 건지 해석이 좀 분분할 네. 것 같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느 쪽으로 한테든 비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너무 다르니까요. 특히나 외부위원인 뭐 정 교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예, 양쪽에서 불만이 제기될 거거든요. 네네. 왜 해임 못 시키냐라는 것과 한쪽에서는 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이 두 쪽을 다 염두에 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묘한 뉘앙스는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좀 맞춰봤습니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발언 자체가 정확한 의미를 좀 읽기가 어려운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서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징계위가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했던 요청을 대부분 거절을 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피 신청했던 것들 이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는 공정성에 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법에 보면 이제 그 7인의 징계위원이고요. 그렇죠. 3인의 그 예비위원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전부 이제 징계 청구하고 나서 위원이 바뀐 게 많아요. 하다못해 이제 그 이용구 법무차관도요. 네. 고기영 차관이 이제 그 사퇴하고 나니까 새로 지명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한중 교수 위원장 대리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기존의 위원이 사퇴하니까 대리로 이게 들어온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기존에 이미 구성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유를 보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면 아무래도 이게 자기 편 코드 맞는 사람을 위촉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척이 되면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은 빠지면 재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위원을 채워야죠. 예를 들어 판사 3명이 1명이 재척이 되면 2명이 재판합니까? 판사 그래서- 1명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7인으로 만들자. 이 타당한 요청을 주장이고요. 했죠. 예. 저는 절차의 가장 문제가 심재철 검찰국장이에요. 이분은 이게 검찰국장은 직권으로 정인으로 채택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서 신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직권으로 철회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술서로 대처했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문제인 게 만약에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을 정인 채택 안 했으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정인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인 신청권이 침해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술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도 이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 신문권이 침해됐잖아요. 따라 저는 위원회가 이게 그 꼼수가 아닌가. 만약에 심재철 국장이 나와가지고 선사하고 네. 정언하면 이게 위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번 징계인 4명 이렇게 사상 초유 중대한 일을 7명도 못 채우고 이게 4명 코드 맞는 부류로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징계위 지금 구성을 봤을 때 좀 편향돼 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네, 법무부 징계위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 임명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윤 총장이 제기했었던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더 근본적인 대목일 것 같고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좀 진지하게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검사징계법의 취지는 검사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으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해관계가 자유로운 사람들을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의 취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를 해서 검찰총장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입법 미비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 임명한 인사들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것을 심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었던 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 구성에서 저는 뭐 7명 중에 4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과연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이 저도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7명이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끔. 네, 7명이 정하는데 그중에 4명이 참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고 무효인가 이것은 제가 잘 판단이 안 판단하기 서는 어렵다, 문제입니다. 말씀이시군요. 뾰족하게 딱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7명을 다 채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한중 교수하고 신성식 검사 그렇죠. 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정한중 교수 같은 경우는
정부의 법무공단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게 법무부가 관할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관계가 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그 개인의 어떤 특성 이런 걸 떠나서 가능성이죠.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또 점.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척 회피하는 이해 충돌을 회피하는 이런 태도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도 채널A 사건에 있어서 네. 이제 KBS의 오보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라고 지목이 된 상황이거든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의혹이 좀 예,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재척 회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예전에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이 될 때에 네네. 원안위원회 어떤 부적격 인사가 참여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위원 적격성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 2개월 정직이라는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궁금했는데 윤 총장이 취재진에게 아마 입장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소송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소송은 이제 이거 필연적으로 다 예상되는 게 수순이고요. 저는 소송으로 가면요. 결국은 이제 이거 제2의 조미연 부장판사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그 직무배제에 대해서 예.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때 조미연 판사가 9장에 걸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까지 원래는 이제 집행정지는 실체적인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판결을 판시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변한 게 뭐 있습니까? 그때 판결하고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저는 이제 변한 게 없다 봅니다. 이번 징계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은 이게 중대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또 행정법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하면 결국 이제 그 행정소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그 임의로 배정하니까 조미연 판사한테는 안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이게 재판부로 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렇지만 이게 기존의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을 참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법원에서 이번에 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상당히 그 정권으로서는 엄청나게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부담이 없다. 되겠네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좀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정직 기간이 2개월인데 그 2개월 내로 이 징계가 위법했다, 혹은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뭐 효력 정지는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효력 정지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징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과연 2개월 안에 끝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징계위 결과가 그래도 경징계라서 생각보다는 경징계라서 다행입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도 다 부정을 해왔지만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수순일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 징계가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이런 거에 기반해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검사 징계법에 따르게 돼 있고 또 이게 형사 소송 절차를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 사이사이에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적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송전은 어차피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자신의 SNS에 이육사의 시를 올렸습니다. 시인 절정이죠.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일 텐데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어떤 의도로 이걸 올렸을 거라고 해석하십니까? 먼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당일날 이제 그 인사인 거 있잖아요. 차에 잠깐 내려가지고. 네네네. 이걸 가지고 이게 또 정치행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인간적인 도리죠. 정말 이게 날씨 추운 날씨에 계속 나와서 이게 그 지지나 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받겠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도리로 오히려 그걸 만류하기 위해서 내린 건데 이런 걸 이게 정치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그 글을 올리고 여론전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정치행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뭐 검찰개혁의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고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끝까지 굳고 단단하게 뭐 검찰개혁 하겠다. 이런 게 여론전이에요. 이게 정치행위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요. 여론조사에 2번이나 본인 이름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포함시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여론조사 기관을 수사합니까? 압력을 행사합니까? 주관식으로 이렇게 국민이 대답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이게 퇴임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죠. 변호사 2년 못해요. 개마에게 3마리 키우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뭘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정치 위반입니까? 자, 추미애 장관은 대선 여론조사에 다 빠졌습니까? 제가 알기로에 3달 동안 추미애 장관도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한 번도 내 이름 좀 빼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본인이 윤석열 총장보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좀 이게 부끄럽긴 하겠지만 본인 이름 빼달라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정치 중립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더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검찰총장만큼 이게 법무부가 책임자면 더 정치 중립 지켜야죠. 근데 지금 서울시장부터 온갖 게 거론되는 게 저는 본인이 정치 중립을 어기나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우는 거 이게 아주 잘못됐다 보는 거예요. 사실 뭐 앞서서 추미애 장관이 그 국회에서 책을 꺼냈던 네.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들이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은 그래도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네.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은 엄연히 종류가 다른 직책이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네. 두 가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자제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따져 물을 것이 이제 정무직다운 행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추 장관의 행보는 좀 약간 예전에 판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네. 어떤 원리 원칙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264의 시라든지 이런 걸로 표출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64 시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SNS의 소개 글을 보면은 휘어지면서 바람을 이겨내는 대나무보다는 바람에 부서지는 참나무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보통 이 법조인들 중에서 대쪽이다 그렇죠. 이런 대나무를 평가를 받는 인용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있는데 그 대나무도 아니고 대나무는 휘어지기 때문에 참나무처럼 살겠다. 아예 부서질지언정 휘어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굽히지는 않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 의지가 이번에 264 시로도 연장선상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의 모습은 이 스타일이나 타입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본인이 검사나 판사에 해당하는 그런 네. 굉장히 원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거꾸로 좀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온 게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닌데 징계 결과가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과연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여권의 아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대표보다도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이 징계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거라 보십니까? 결국 저도 이제 이거 시로서 하나 평론해 보면요. 추미애 장관도 절정 264. 저는 이제 미당 서정주 있잖아요. 네네. 미당 서정주의 그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네. 자화상. 거기 보면 이게 그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을 키운 것은 파라리 정권의 탄압이었다. 청와대든 추미애 장관이든 이런 게 윤석열 총장은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지율이 쑥쑥 큰 거예요. 그리고 저게 여론조사, 저게 윤석열 총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잖아요. 저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정직 2개월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더 플러스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왜? 이제까지 이게 탄압받으면 밟으면 밟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징계로 또 2개월 정직 당했으니까 저는 더 앞으로 이게 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평론가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뭐 264 시인 그리고 서정주 시인까지 나왔는데 저는 유치환 시인 네, 오늘 시인 열전이 이것은 되겠네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깃발이라는 시였죠. 네, 맞아요. 지금 깃발을 일단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깃발을 흔들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 그거는 이제 윤 총장이 또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거를 좀 거부했다 이런 적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윤 총장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감이 이게 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볼 별 한 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국민의힘 쪽에는 지지하기 싫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의 시민들은 어떤 국민의힘 계열 주자에게는 응집하기는 또 싫은 것이죠. 그렇게 무당층, 이렇게 중도층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윤 총장이라는 어떤 기표가 뜨면서 네. 중도 보수 그리고 진보의 뭐 직결이 되는 일부까지 거군요. 다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윤 총장에게 그 응답을 할 때에 버튼을 누를 때에 윤 총장을 내가 대선 후보로서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눌러서 지지율을 올려줌으로써 네네. 정부에 대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이제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도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뭐 이거는 같은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네네. 이번에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조사에 따라서는 4분위 4개의 어떤 그 항목을 놓고 네네. 응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그 정도를 편이다, 나눠서? 매우 잘못한다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하는 조사도 있는데 이 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 매우 잘못한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자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크게 실망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론이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1, 2등일 정도의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네. 과거처럼 그렇게 올라가기 대단히 쉽지 않아진 그런 여론 지형인 거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문재인의 대항마로 윤석열이 호명이 된 그런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열린민주당이 그 경찰청법과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를 하려면 1년 전까지 이 사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이제 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90일 전에,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전에 그만두게 돼 있는 걸 1년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 제가 짧게 4가지만 모순을 말씀드리면 네네. 첫째는 이제 과거에도 이런 법이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때도 이게 위헌받은 게 있어요. 아, 위헌을 받았나요? 예, 검찰청법이. 이거는 이게 공무단민권의 침해잖아요. 굳이 검찰총장이나 판사, 검사만 1년 전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거.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일반적, 추상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 게 일반적이고, 네네. 그다음에 추상적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적용되는 게, 그 반대는 이제 개별 구체적이거든요. 예, 예. 이 말은 이제 그 특정인을 겨냥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게 사람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강욱 의원이 이게 이 법을 발의할 자격은 있습니까? 본인이 이게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언제 사퇴했습니까? 이번에 4.15 총선 마감 90일 한 달 전에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렇게 한 달 전에 사퇴해도 되고 다른 판검사들만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이게 만들 자격도 세 번째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국민을 더 우롱하는 게 이 법은 장동혁 판사를 겨냥한 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아. 옛날에 그 장동혁 판사가 왜 그 5.18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있잖아요. 네네. 그 명예훼손 조비오 신부 이 재판 하다가 바로 이제 그 사표 내고 출마한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장동혁 판사를 겨냥하려면 그때 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이게 10개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게 국민이 장동혁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이분을 겨냥해서 지금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은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해명은 엉뚱한데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4가지 저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 이런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 최강욱 의원 사례를 예.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정무직으로 봐야 된다. 아까 제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같지는 다르다라고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정무직으로 봐야 된다라고
라고 해서 그거는 좀 다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이게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담임권 침해의 소지, 위헌의 소지도 크지만 그렇죠. 형평의 침해는 왜냐하면 지금 판사 검사의 출마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왜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은 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느냐? 예, 그 밖에도 뭐 감사원도 있고 공정거래위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세청도 말씀하신 있고. 추상적인 부분이 이제 네. 배제가 돼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윤 총장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얻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직군들은 다 제외를 하고 판사와 검사만 남겨놓은 거. 그리고 이제 해명을 그냥 검사들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맡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판사의 예를 든 것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추정을 해보자면, 그냥 가면은 검사만 제한하면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사도 같이 넣어버린 게 아닌가. 그냥. 예, 이런까지도 좀 가능케 하는 어떤 좀 약간 무성의한 해명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했다.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이게 지금 발의가 된 거지 뭐 입법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 의구심이 더 커질지 아니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권 화두 중에 하나가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보니까 한 장, A4 용지 한 장 정도 좀 넘는 분량이었는데 뭐 사과, 사죄, 뭐 용서 이런 단어들이 뭐 한 10여 차례 넘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일단 사과는 이게 남이 대신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의문부터 들어요. 사과는 이게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뭐 잘하겠다. 본인이 하는 거지. 남에게 대신하는 게 사과 효력이 생깁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억울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과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임시로 들어오는 게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여론을 수렴했어야 된다. 당내에서 사과에 반발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좀 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원들이나 이런 게 의견을 취합해서 해야지 너무 이게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 내용도 실제 이제 지금 와서 냉정하게 재판 과정이나 보면 전직 대통령들에게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이게 뭐 정경유착을 해서 엄청나게 삼성의 승계를 도와준 것처럼 사과를 했는데 그게 과연 팩트인가? 지금 이게 삼성에서 정유라 3마리 말 사준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하고 있고 그런데 3마리 말은 삼성이 다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 삼성의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몇백 조입니까? 삼성의 승계구도를 돕기 위해서 말 3마리 정유라 지원해주고 찾아오라고 이게 승계구도 도와달라.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재판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안 끝났고 그러게 재판을 떠나서 이게 역사의 법정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이게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미리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삼성이 엄청나게 정경유착 로비에서 승계 도움받은 거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일단 이게 대리 사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론 수렴도 부족했고 내용도 이게 아직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걸 미리 사과했다. 아주 이게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잘못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리 사과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 때 예. 제주 4.3에 대해서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를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4.3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본인이 거기 가해자거나 피해자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국가의 수장이고 국가에 대한 잘못,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는 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했듯이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하고 연관이 있었던 과거에 그쪽에서 배출했었던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이제 대리 사과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강경파 의원들이 노리는 게 그 프레임인 것 같아요. 어제도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도 나온 게 저거 대리 사과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할 자격이 없거니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저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 짜기 공세인데 오히려 이것을 당 내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내부에서 대리 사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하고 호응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더 이로운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전략
적인 차원에서 또 해봅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은 좀 합리적인 게 있어요. 공당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당원들이라든지 또 대의원을 포함한 어떤 열성 당원 그리고 의원들 이렇게 좀 의사들을 모아나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따지기에 한국의 정당 질서가 과연 그렇게 민주적으로 돌아가는 평소에는 곳인가? 했던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선거법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를 민주적으로 공천한다 이 조항을 거대 양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까지 뭐 여론 수렴을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왜 우리 말 안 듣느냐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론 수렴을 할 때 좀 단점이랄까 이런 부분은 찬반 비율이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반응들을 봤을 때는 네. 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몇몇 이제 뭐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었던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또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친박계 중에서도 대구 지역구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장에도 동석을 했었고 그렇죠. 원래는 반대를 했었다가 네, 입장이 좀 그래도 바뀐 것 같거든요. 입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봐야 되겠고 네네. 충청권의 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에 갇혀가지고는 민주당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둑으로 치면 반지패로 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원외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이라든지 초선 의원들도 특히 이것은 반드시 떨치고 나가야 되는 질곡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해서 혐의 부분 다시 다퉈야 될 여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에서 유죄 판결들이 다 나왔고 예. 그 전에 정치적 심판은 먼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잘못을 했다. 그리고 어떤 뭐 말세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게 뇌물이고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기 앞서서 기업과의 과연 그런 유착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 예. 국가의 국정 기조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았었는가 이거를 짚어봤을 때는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과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인물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 인물도 아닌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데는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게 제가 따끔하게 좀 비판하면요. 지금 이게 그 여당의 그 조력자 좀 되게 심하게 말하면요. 저는 여당의 부역자라 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이게 그 자유파 보수 야당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정치 이슈 빼고요. 예. 기업만 이게 경제 방송이니까 최근에 기업 법 통과되는 거 보십시오. 뭐 경제 3법부터 네네. 이런 게 법 통과되는 게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 기업들을 옥죄는 이런 게 법들이 예. 통과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체제 아주 이게 해악되는 법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을 찬성 내지 방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기업들은 도대체 어느 정당에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따라서는 이런 게 경제 문제나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야당이 제 역할을 하는가? 너무 이게 그 여당에 덜덜림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기업들이 저는 의존할 때가 있다고 봐요. 거대 양당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기업 3법도 여러 가지 전속 고발권 문제 이런 것들을 후퇴한 상황에서 네네. 마무리가 됐고 노동법에서는 노동계 입장에서의 계약들이 있었거든요. 단체 협약 기간을 넓혀서 노조들을 더 옥죄다거나 이런 오히려 것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있어서 저는 법안이라는 오히려 거죠? 전체적으로 민주당 또 친기업이다, 친자본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왼쪽으로 가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서 양쪽에 차별점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조금 다르게 서 변호사님하고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가 더 진보고 보수인지 헷갈릴 정도가 돼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 보면 미국 민주당 공화당 양당제잖아요. 지금은 진보 민주당 보수 공화당 이렇게 인식이 돼 있지만 네네. 뉴딜 대공황 그 이전에 20세기 초반만 해도 어디가 진보고 보수인지 분간이 안 되는 혼동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공화당이 진보가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의 어떤 스펙트럼 너무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차라리
홍준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이 새로 생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도 보수 신당, 중도 보수 쪽과 강경 보수가 분화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도 색깔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괜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만 부글부글 사귀지 말고 차라리 뭐 원내교섭단체 정도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소규모 신당이라도 뭐 어떤 대한정당으로 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국민의힘은 이제 중도 확장을 해서 민주당하고 겨뤄볼 수 있는 이런 당으로 가는 게 더 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또 정치권 이슈 함께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인젝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